2021년 가을 코로나19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을 때 부산에서는 한 가족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 수능을 2달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딸과 식당에서 일하는 45세 이선아. 이들 모녀가 깊은 밤 부산 신항으로 향할 때 차 뒷좌석에는 검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적막한 갈대밭을 걸어가는 모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평소보다 한산한 이곳에서 그들이 묻으려던 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생명이었고 자신들의 미래였으며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죄의식이었다. 어머니 이선아는 딸에게 이 모든 일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도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을 뿐인데 그 남자는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협박과 스토킹, 그리고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까지. 갈대밭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은폐 작업이 끝났을 때 모녀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범죄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2021년 11월 3일 오전 7시 20분 부산 신항 하구둑을 따라 조깅을 하던 박모 씨가 갈대밭 사이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시기 평소보다 한산한 이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검은 여행 가방 하나였다. 호기심에 지퍼를 열어본 박 씨는 즉시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가방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인간의 상반신이 들어 있었다. 머리와 얼굴 부분은 둔기로 수십 차례 가격당한 흔적이 뚜렷했고 목과 허리 부분은 전기 그라인더 같은 도구로 절단된 것으로 보였다. 오전 8시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갈대가 무성한 하구둑 일대를 경찰 통제선으로 차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분원 직원들과 함께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현장에서는 시신이 든 여행 가방 외에 별다른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이 상당히 신중하게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였다. 시신의 신원 확인 작업이 시작됐다. 지문 채취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치아 기록과 DNA 검사에 의존해야 했다. 다행히 치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치과 기록과 대조 작업이 가능했다. 실종신고 접수 현황과 대조한 결과 사흘 전인 10월 31일 실종신고가 들어온 최강수 씨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강수는 52세로 부산 사하구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다. 아내와는 별거 중이었고 혼자 자취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아내 김모 씨의 신고에 따르면 최 씨는 10월 30일 오후 7시경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이었다. 망치 같은 도구로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가격당해 즉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시간이 지난 후 전기 그라인더로 목 부분을 절단해 상반신만 유기한 것으로 보였다. 하반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우선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을 설정했다. 중고차 매매업이라는 직업 특성상 금전 관련 분쟁이 있을 가능성과 함께 복잡한 사생활로 인한 원한 관계도 염두에 둬야 했다. 무엇보다 시신을 훼손한 점으로 미뤄 상당한 원한을 품은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진이 피해자 최강수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관계가 드러났다.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15년간 활동한 최 씨는 업계에서 나름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여성 편력과 과도한 음주로도 유명했다. 아내 김모 씨와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 상태였다. 최 씨의 잦은 외박과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때문에 부부는 1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김 씨는 이혼을 원했지만 최 씨가 완강히 거부하며 오히려 복귀를 종용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학생인 아들 하나가 있었지만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최 씨의 중고차 매매업소를 찾은 수사관들은 직원들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다. 최 씨는 업무 시간 중에도 여성들과 만나는 일이 잦았고 술에 취해 업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최근 몇 달간은 특정 여성과 통화하며 큰 소리를 내는 일이 빈번했다고 했다. 주변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 씨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여성 편력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했다. 동시에 여러 여성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사실을 서로에게 숨기려 했고 이 때문에 종종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한 동료는 최 씨가 최근 들어 특히 예민해져 있었으며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진은 최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의 기록을 살펴본 결과 특정 번호들과의 통화가 급격히 늘어났다가 사건 당일 갑자기 줄어든 패턴이 발견됐다. 특히 이선아라는 여성의 번호로 평소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주고받았으나 10월 30일 오후 7시 이후로는 전혀 통화 기록이 없었다. 이선아는 45세로 부산 연제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다. 최 씨와는 6개월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진이 이 씨의 신상을 조회한 결과 그녀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하나 있었고 현재 이혼한 전 남편과는 별거 상태였다. 최 씨의 지인들은 한결같이 그의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해 증언했다. 한 지인은 최 씨가 이선아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최근에는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은 최 씨가 술에 취하면 이선아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며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고 증언했다. 수사진은 이선아를 중요한 참고인으로 분류하고 그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직장에서도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수사진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선아와 최강수의 관계는 2021년 4월에 시작됐다. 당시 이 씨는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고 딸과 함께 연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식당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그녀에게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최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는 남성이었다. 처음 몇 달간은 평범한 연인 관계였다. 최 씨는 이 씨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었고 딸의 학비나 생활비도 지원했다. 이 씨의 딸 역시 어머니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나쁘지 않게 여겼다. 최 씨가 가끔 집에 와서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주거나 딸의 진로 상담을 해주는 등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최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심한 질투와 독점욕을 보였고 이 씨의 일상생활까지 간섭하려 했다. 이 씨가 식당에서 남성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고 퇴근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술에 취하면 폭언을 일삼았고 때로는 물리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8월에 왔다. 이 씨가 식당에서 만난 박모 씨라는 남성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박 씨는 이 씨보다 3살 어린 42세의 회사원으로 이혼한 지 2년 된 홀아버지였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았고 무엇보다 박 씨는 이 씨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씨는 9월 초 최 씨에게 관계 정리를 통보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며칠 후부터 돌변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와 복귀를 종용했고 이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장으로까지 찾아왔다. 딸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며 집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일도 있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9월 말부터였다. 최 씨는 이 씨와 박 씨의 관계를 알아낸 후 박 씨에게 직접 연락해 협박을 가했다. 또한 이 씨의 전 남편에게 연락해 이 씨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씨에게는 딸의 학교와 친구들에게까지 소문을 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은 오히려
최 씨의 스토킹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이전보다 수월해졌기 때문이었다. 이 씨는 출퇴근길에서 최 씨를 목격하는 일이 잦아졌고 집 근처에서도 그의 차량을 발견하곤 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최 씨의 행동은 더욱 가관적이 되었다. 이 씨의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리거나 딸의 학원까지 따라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씨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최 씨가 자신과 딸의 과거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선뜻 나서지 못했다. 무엇보다 수능을 앞둔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다. 이 씨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식당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딸 역시 어머니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남자친구 박 씨와의 관계도 최 씨의 개입으로 인해 어려워졌다. 박 씨는 이 씨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협박과 위협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10월 27일 저녁 이선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최강수의 협박과 스토킹이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딸의 수능과 미래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색해봤고 결국 직접적인 해결책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10월 28일 그녀는 집 근처 철물점에서 전기 그라인더를 구입했다. 점원에게는 타일 작업용이라고 설명했다. 망치는 이미 집에 있던 것을 사용하기로 했다. 예전에 최 씨가 가져다 준 것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그를 죽이는 도구가 될 예정이었다. 범행 장소로는 자신의 집을 선택했다. 최 씨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럽고 무엇보다 그가 이미 자신의 집 위치와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씨는 최 씨에게 화장실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며 수리를 부탁한다는 핑계를 생각해냈다. 최 씨가 예전에 집안 수리를 도와준 적이 있어 자연스러운 요청으로 보일 것이었다. 10월 30일 오후 6시 이 씨는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상대로 최 씨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며 즉시 오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관계 회복의 기회로 여기는 듯했다. 이 씨는 딸이 학원에 간 시간을 확인한 후 범행 시간을 오후 7시로 정했다. 딸은 보통 밤 10시경에 귀가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최 씨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그는 공구 가방을 들고 와서 화장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수도꼭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 씨가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하자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 순간 이 씨는 미리 준비해둔 망치를 들고 최 씨의 뒤로 다가갔다. 첫 번째 타격이 최 씨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이 씨는 공포와 흥분 상태에서 계속해서 망치를 휘둘렀다. 최 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가격했고 그제서야 완전히 움직임이 멈췄다. 화장실 바닥은 피로 물들었고 벽면에도 핏방울이 튀어 있었다. 이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뒤처리를 시작했다. 우선 최 씨의 시신을 욕조 안으로 옮겼다. 힘이 부족해 끌고 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더 많은 핏자국이 생겼다. 시신 처리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 씨는 며칠 전에 구입한 전기 그라인더를 꺼내와 시신을 절단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작업을 시작하려니 심리적 부담이 컸다. 손이 떨렸고 제대로 된 절단이 쉽지 않았다. 소음도 생각보다 컸고 냄새와 함께 사방으로 튀는 혈흔 때문에 작업이 지연됐다. 오후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할 수 있었다. 이 씨는 상반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고 다시 여행 가방에 넣었다. 하반신은 일단 욕조에 그대로 두고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딸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상보다 일찍 딸이 귀가했다. 학원에서 일찍 끝났다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딸은 화장실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음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된 채 전기 그라인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10월 30일 오후 9시 20분 고등학교 3학년 김모양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학원에서 예정됐던 야간 자율학습이 갑자기 취소됐기 때문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선 그녀는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기계음을 들었다. 무언가를 자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신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딸은 어머니가 다쳤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이었다. 어머니 이선아는 피로 범벅이 된 채 전기 그라인더를 들고 욕조 안에 무언가를 자르고 있었다. 바닥에는 붉은 핏물이 고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진동했다. 딸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욕조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의 시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토막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딸의 등장에 당황해하며 그라인더를 끄고 딸을 바라봤다. 이선아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이제는 딸까지 이 일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강수가 계속해서 괴롭혔고 딸의 미래까지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딸도 이 비밀을 함께 지켜야 하며 만약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어머니가 감옥에 가게 되고 딸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딸 역시 이 일을 목격한 이상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수능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을 혼자 키워준 어머니를 위해 이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말대로 자신도 이미 공범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다. 이선아는 딸과 함께 시신 처리 작업을 계속했다. 딸은 처음에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설득과 협박에 못 이겨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상반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완전히 밀봉한 후 여행 가방에 넣었다. 가방이 무거워 두 사람이 함께 들어야 했다. 하반신 처리가 더 큰 문제였다. 이미 밤 10시가 넘어 이웃들의 눈을 피해 작업해야 했고 소음도 최대한 줄여야 했다. 모녀는 하반신을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작업을 계속했다. 딸은 직접 그라인더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비닐봉지를 준비하고 청소 작업을 도왔다. 작업이 끝난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하지만 하반신 처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소음 문제와 체력적 한계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다. 모녀는 일단 상반신만 먼저 처리하고 하반신은 며칠 후에 다시 작업하기로 했다. 딸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화장실에서 본 끔찍한 장면이 떠올랐고 어머니와 함께 저지른 일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다. 수능 공부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평범하게 지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머니 이선아 역시 딸을 이 일에 연루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이제는 딸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다. 그녀는 딸에게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라고 당부했다.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학원도 빠지지 말라고 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10월 31일 새벽 이선아와 딸은 상반신이 든 여행 가방을 차에 실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새벽 시간대의 도로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모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산 신항 방향으로 향했다. 이곳은 이선아가 예전에 최강수와 함께 드라이브를 했던 곳으로 한적하면서도 시신을 유기하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부산 신항 하구둑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경이었다. 평소라면 조깅하는 사람들이나 낚시꾼들이 있을 시간이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완전히 적막했다. 갈대밭이 무성한 이곳은 시신을 은폐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모녀는 차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갈대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적당한 위치에 묻기 위해 삽을 가져왔지만 생각보다 땅이 단단해 깊이 파기 어려웠다. 결국 갈대뿌리 사이에 가방을 밀어넣고 주변 갈대로 덮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겨울이 오면 갈대가 더 무성해져 발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작업을 마친 후 모녀는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증거 인멸 작업이 시작됐다. 화장실은 여전히 핏자국과 냄새로 가득했다. 이선아는 딸과 함께 락스를 이용해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청소했다. 바닥과 벽면, 욕조는 물론 변기와 세면대까지 구석구석 락스로 닦아냈다. 청소 작업은 새벽 5시까지 계속됐다. 문제는 여전히 욕조에 남아있는 하반신이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라인더 작업을 해야 했지만 연달아 진행하기에는 체력적, 정신적 한계가 있었다. 이선아는 며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욕조에 비닐을 덮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11월 1일부터 이선아는 식당에 나가지 않았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며칠간 쉬겠다고 했다. 실제로 그녀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계속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경찰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지배했다. 딸은 평소와 똑같이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참여하기 어려웠다. 수능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더욱 큰 스트레스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차라리 자수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지만 이선아는 완강히 거부했다. 11월 2일 이선아는 하반신 처리 작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딸의 도움을 다시 요청해야 했다. 딸은 처음에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함께 이 일을 끝내야 모든 것이 정리된다는 설득에 못 이겨 다시 참여했다. 하지만 2번째 작업은 첫 번째보다 더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의 상태가 변해 작업이 더욱 힘들어졌고 냄새도 심해졌다. 무엇보다 2사람 모두 정신적으로 극도로 지쳐 있어 집중력이 떨어졌다. 작업 중간에 딸이 구토를 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하반신 처리는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 부분적으로만 절단한 상태에서 다시 비닐로 포장해 욕조에 보관했다. 이선아는 며칠 후 다시 시도해 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진행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딸 역시 다시는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1월 3일 오전 상반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이선아는 TV 화면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서둘러 하반신 처리를 끝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경찰의 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다. 11월 4일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는 피해자 최강수의 휴대폰 통화 기록 분석을 완료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의 통화 패턴을 살펴본 결과 이선아와의 통화가 하루 평균 30-40통에 달했지만 10월 30일 오후 7시 이후로는 완전히 중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수사진은 즉시 이선아를 핵심 용의자로 분류하고 그녀의 행적 추적에 착수했다. 우선 그녀가 근무하던 식당을 방문해 동료들과 사장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했다. 식당 사장은 이 씨가 11월 1일부터 몸이 아프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성실했던 이 씨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선아는 최근 몇 달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특히 10월 들어서는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으며 곤란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증언했다.
한 동료는 이 씨가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수사진은 이선아의 집 주변 CCTV 분석도 병행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 의상 등을 종합해 분석했다. 10월 30일 밤부터 11월 1일 새벽 사이에 이 씨와 딸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큰 가방을 들고 차에 싣는 모습이 포착됐다. 11월 5일 수사진은 이선아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씨 모녀는 집에 없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집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수사진은 일단 집 주변을 살펴보고 이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이선아는 실제로 딸과 함께 친척 집으로 피해 있었다. 상반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본 후 곧 경찰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도피는 오히려 그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수사진은 이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망을 넓혀갔다. 11월 6일 수사진은 마침내 이선아의 자택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했다. 겉보기에는 깔끔하게 청소된 것 같았지만 루미놀 반응 검사 결과 화장실에서 대량의 혈흔이 검출됐다. 특히 욕조와 바닥, 벽면에서 강한 반응이 나타났다. 락스로 청소를 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욕조에서 발견됐다. 비닐로 포장된 인간의 하반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선아가 끝까지 처리하지 못한 채 집을 떠난 것이었다. 이로써 피해자의 신원이 완전히 확인됐고 사건의 윤곽이 명확해졌다. 욕조 주변에서는 전기 그라인더와 망치도 발견됐다. 범행 도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과수 분석 결과 그라인더와 망치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조직이 검출됐다. 또한 그라인더를 구입한 철물점의 CCTV도 확보해 이선아의 구입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진은 이선아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그녀가 사촌 언니의 집에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11월 7일 오전 경찰은 해당 주소지로 출동해 이선아를 긴급 체포했다. 함께 있던 딸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했다. 체포 당시 이선아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수사관들은 증언했다. 며칠간의 도피 생활이 그녀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았다. 딸 역시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선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비교적 빠르게 범행을 자백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딸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최강수의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으로 인해 극한 상황에 몰렸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딸의 역할이었다. 이선아는 처음에 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증거들과 CCTV 분석 결과 딸이 시신 유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결국 딸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딸에 대한 조사에서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졌다. 그녀는 어머니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고 어머니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시신 처리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상반신을 갈대밭에 유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검찰은 딸의 경우 어머니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수능과 대학 진학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학교 생활도 어려워졌다. 이선아에 대해서는 살인, 시체 손괴,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강수의 스토킹과 협박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됐지만 이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했다.
2022년 4월 부산지방법원은 이선아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살인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특히 미성년인 딸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은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부산판 가족 비극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한 남성의 집착과 스토킹이 여성과 그 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이 이런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사건 이후 딸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수감으로 혼자가 된 그녀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트라우마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으로 보였다. 최강수의 가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선아에게 배상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 사건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됐다. 또한 가정 내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기억됐다.